자, 인간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상처가 있으면 이 고통과 상처 때문에 말문을 닫게 되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청주정신건강센터에서 당사자 연구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사자 연구라는 게 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일본 베데레 집에서 시작할 때 베데레 집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당사자 연구를 만들어냈을 때 당사자들의 증상과 병이 생기면 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말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당사자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박모고 선생님 공감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방금 전에 이서정 선생님 자신의 어릴 적에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쉽게 꺼내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왜 말을 닫을까?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힘이 되어준다면 아마 두 분의 선생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선생님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문을 닫고 또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사자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당사자 연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체험을 소재로 한대요.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환청과 망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환청과 망상이 무의미한 거, 쓸데없는 거, 그냥 증상이고 그게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사자는 환청과 망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상해졌다라고 주로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대처법이었던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 상처를 자기가 나름대로 대처 방법으로 찾았던 게 환청과 망상의 세계로 자기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당사자 연구에서는 그런 새로운 환청과 망상 속으로 자신의 고통과 상처 뒤로 숨었는데 그게 별로 효과적이질 않은 거죠. 그 환청과 망상 때문에 또 괴롭고 그 환청과 망상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너 또 이상해졌구나. 너 약물 주사받아라. 너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당사자 선생님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을 조절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환청과 망상이 깨끗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그 기복에 따라서 환청과 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볍게 내가 환청과 망상과 함께 지낼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거에 압도돼서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의 뒤로 숨으려고 환청과 망상을 만들어냈으나 그 환청과 망상이 자기에게 효과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사자 연구는 그럼 효과적인 대처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동료들과 함께 환청과 망상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동화에서 본 임금님기는 당나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면 임금님이 당나귀처럼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남의 눈과 세상의 눈을 의식하면서 되풀이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임금님기가 되는 거죠. 모든 인간, 모든 존재는 표현할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표현합니다. 아까 이서정 선생님 자기가 자해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게 세 번째 단계에서 이서정 선생님이
자해의 의미를 그렇게 자기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야 이서정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가서야 자기가 자해하는 의미를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자해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환청과 망상으로 표현해도 그 환청과 망상을 듣는 가족들이나 치료주는 이해 못하고요. 자해를 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박모고 선생님, 이서고 선생님, 이서정 선생님 다 이야기한 게 자기 얘기를,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와 다른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정말 해석을,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 내면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누군가가 그걸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좋은데, 아직도 당사자 내면의 세계를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 환청망상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당사자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말을 잃을까? 여기 이렇게 말을 잃는 사람들의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자신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원래는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의사소통을 잘했던 사람인데 고통과 상처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또 이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기능, 소통 기능 자체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란스러워요. 이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세상에서 정상성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력이 없어요. 당사자들이 하는 환청과 망상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환상 속의 이야기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하는 능력들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 베레 집에서 이 당사자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정신장애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상 때문에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역으로 아까 이서정 선생님이나 박모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고 누군가가 말을 들어줘야 본인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당사자들에게 말을 되돌려주는 것, 당사자의 잃어버린 말을 되찾아주는 거로 당사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 독특한 생각, 독특한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상과 이 비정상으로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죠. 예. 그런데 베델의 집에서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독특한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존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서 보면 횡설수설하고 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는 있습니다. 학잡지껄 시끄럽게 떠들기는 해요. 그래서 당사자 연구에서는 말을 통해서 당사자와 동료들이 함께 사귀어 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내놓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들어주고,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연습을 좀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사람이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게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던 사람이 듣는 사람이 하는 질문에 반응을 해서 또 그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또 자기 이야기에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 프로그램에 그
나무에서 오셨던 선생님이 이야기 치료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당사자 연구 이 환청망상의 재해석 프로그램도 큰 축은 이야기 치료라는 프로그램과 당사자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축을 합니다. 이야기 치료 프로그램은 발병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실패한 것만 아는구나. 자, 수없이 내가 자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해의 의미를 아까 이서정 선생님은 4단계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야기 치료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나름대로 다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버텨온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당사자 연구에 있어서는 환청과 망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 말고 새로운 대처법이 무엇인가를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은 없지만. 그래서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 연구에서는 요 당사자의 말을 되찾는다고 얘기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끊임없이 횡설수설 하더라도 우왕좌왕 하더라도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있던 당사자들이 어느 날 기회가 져서 말을 쏟아내면요, 말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실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100가지라면 그 100가지 말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가 없어요. 왜? 한 가지씩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말이 어떤 단어나 개념으로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의 병목 현상이에요. 또 어느 날 한번 꺼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 사람의 입장, 기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후련하게 다 꺼내놓습니다. 일종의 말폭탄을 꺼내놔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 그게 말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병 때문에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삽니다. 당사자 연구에서는 삶의 고통, 삶의 의미를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을 되찾는 거고요. 자, 내가 어디 가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마 뒤로 한 걸음 물러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한다는 거는 내 약점을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오늘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죠? 그 자기의 약함입니다, 약함. 근데 결국에 그 약함을 드러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연대해야만 아까 동료들의 힘, 또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건 전문가들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든요. 나와 같은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되찾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 연구는 결국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박모구 선생님이나 이서정 선생님이나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당사자 연구에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도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우리가 당사자 연구를 하면요, 주인공이 없어요. 한 분이 자기 당사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아무나 질문하고 아무나 끼어들고요. 또 당사자 연구가 조용하게 해서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교육이나 연습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램 회원들이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요. 회의의 순서 우리가 보통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평등한 말하기인 것도 같아요. 자, 여기 삶에 직결된 이야기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서 당사자 연구 시간에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사자 연구는 또 삶에 직결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 당사자가 본인의 말,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노하우를 발견했습니다. 박목호 선생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박목호 선생님이 자기 삶의 노하우를 발견하신 거예요. 자, 이서정 선생님 아까 자해하는 거에 대한 자기의 의미, 노하우를 나름대로 발견하셨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 여러 사람들의 경험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당사자 연구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줘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듣는 지원자들 때문에 또 연구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저거 사람들한테 관심 받지 못할 텐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서 말을 조금 꺼내놓다가도 사람들의 반응, 표정, 태도 이런 걸 보고 말을 또 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해체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자체로 들어주는 거. 왜 저런 이야기가 반복될까? 저 이야기 속에서 당사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자, 아까 이서정 선생님이 자해하는 게 자기가 죽으려고 자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얘가 죽으려고 또 자해를 시도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서정 선생님이 죽으려고 자해한 게 아니라 관심받고 싶어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해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새로운 관점으로 봐주는 게 그 이야기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결국에 회복하더라고요. 자, 뭐 이거는 뭐 무슨 어떤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거. 참 우리가 성찰하라고 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고 자기를 잘 관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서정 선생님 나이는 어리지만 경험도 아마 선생님들보다 경험의 기회도 짧지만 자기를 정말 잘 들여다본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에 대한 알미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겪었는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다루는 과정이지 고통 자체의 원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도 하여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우리의 십자가 하나씩은 다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느냐, 버티느냐 이것 차이지 원인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간다는 건 스스로 납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정 선생님은 제가 질문했을 때 자해의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다 납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상처받은 자기와 자신과 저는 화해했다고 봅니다. 또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용기 있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당사자들 얘기 나누면 말의 병목형상, 말폭탄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 여기 우리 성창민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성창민 선생님도 회복하시려면 한 단계를 넘어서서 대안적인 이야기, 대안적인 정체성, 내가 옛날에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일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한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당사자 연구는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만 하려고 당사자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일은 성공이 아니에요. 반복한 실패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거를 찾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의 장을 또 그 기회를 만드는 게 당사자 연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사자 연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당사자 연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들,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네, 박기수 선생님. 저 같은 경우도 당사자 연구도 몇 번 들어보고 일본 베네리즈도 가봐서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는 게 두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당사자 연구 중에서 아까는 고생, 약함, 뭐 고통 그런 걸 얘기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거보다는 즐거움, 희죽희죽 웃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근데 희망권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사자들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일본 베델의 집에서도 당사자 연구할 때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제일 재밌게 하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 당사자 연구를 하는 우리 지원자들은 당사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진지해져요. 빨리 이거를 예를 들어 정상 아니면 바른 길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유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서정 쌤에게 자해에 대한 거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냐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죽으려고 자해를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를 멈추는 방법, 당사자 연구의 방법이 뭐였냐면 맨날 자해해서 내가 죽으려고 자해를 시도했는데 맨날 실패했으니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 연구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분도 사실은 내가 죽으려고 자해한 게 아니라 관심받고 싶어서 내가 자해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당사자 연구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진지하게 당사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즐겁게. 예. 그거는 이제 노력을 좀 할게요. 네. 아직도 우리는 너무 진지해서, 그죠? 네, 네. 가볍게 좀 하는 거,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잠깐만요. 이게 솔직한 이런 증상이나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냥 당사자 회원끼리는 그냥 망상이니 황청이니 뭐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표현하는 과정을 또 어떻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나중에 어디 가서 실수를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질문. 그래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박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뉘앙스는 이건 거예요. 나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신뢰가 가, 믿음이 가, 안심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증상을 마음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데 지원자인 선생님에게는 내 증상을 이야기하면 뭔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달리 볼 것 같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원자에게는 얘기 못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나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비밀이라면 비밀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청주정신건강센터의 지원자인 여기 이영수 팀장이나 제가 박기 선생님에게 믿음, 신뢰를 못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게요. 삶의 선생님은 좀 즐겁고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혹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지원자에게 도움받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동료들에게 또 지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상담이 또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지원자가 해주는 일정한 역할이 있고 동료들이 줄 수 있는 일정한 영역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상담도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자, 우리 지원자들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은 동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선생님 얘기가 떠오르네. 팀장님이 해주시는 말이 밥까지 차려놓고 밥 먹일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보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용기를 내는 건 당사자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료가 도와주든 지원자가 도와주든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정말 밥상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떠먹여줄 수는 없어요. 그 떠먹는 거는 각자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도 그런 분위기 그거를 만드는 거는 박 선생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심할 수 있는 지원자, 안심할 수 있는 동료를 찾으세요.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놓으세요. 그게 박 선생님이 앞으로 실천하셔야 될 용기입니다. 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